윤내영 교수는 그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 서쪽 강역은 그 난하였다, 하북성 난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반면에 류지류는 윤홍성 대릉하였다라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번 시간에는 그 북한의 고조선사 그 연구 현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이제 리지륜의 고조선 그 연구를 그 중심으로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그 특히 이제 고조선사의 이제 핵심이 결국은 이제 랑랑군과 한사군 문제죠. 그 랑랑군과 한사군이 그 북한에 있었는가 아니면 요동에 있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도요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자들은 그 유적 유물을 가지고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그 문헌사학자들은 일관되게 랑랑군과 한사군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 중국 고대 문헌에 다 그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근데 북한의 역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이제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국어학자인 백연 김두봉 선생이고, 또 한 분이 단재 신초 선생이에요.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 제문제를 보니까 그 두 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이 그 6.25 때 이제 북한으로 납북이 됐기 때문에 그 위당 정인보 선생이 갖고 있던 고대 사관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교토대왕 비문을 해석할 때 그 주어, 이제 외가 10여 년에 바다 건너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주어를 고구려로 바꿔서 이제 해석을 한 분인데, 나중에 북한 학계에서 대부분 광교토대왕 비문의 주어를 고구려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은 위당 정인보 선생도 북한 역사학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역사학계는 국어학자지만 역사에 해박했던 그 백연 김두봉 선생과 그다음에 단재 신초 선생, 그다음에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역사학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과 그 문헌사학자들이 고조선과 그 한사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아주 달라서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1958년도에 리지륜을 그 북경대 대학원으로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북경대 대학원에서 그 리지륜을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고실강이라는 역사학자예요. 고실강이 속해 있던 학파를 고사비안 학파라고 하는데, 이 고사비안 학파는 대단한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제 고사변이라는 이제 잡지를 내면서 시작해서 1940년대까지 약 7권에 걸치는 고사변이라는 학술 잡지를 내는데요. 뭐 고사변은 그대로 뭐 고사를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당시 고사비안 학파에는 고일강을 비롯해서 전현동이라든지 양관이라든지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가담을 해서 중국 역사학계에 상당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사비안 학파에서 주장하는 중국 고대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중국 고대사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중국 상고사에 관한 것은 뒤에 나온 책일수록 더 앞으로 간다는 게 시기가, 그러니까 뒤에 나온 책일수록 그 시기는 계속 이제 앞으로 간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우임금을, 그러니까 공자만 하더라도 우임금을 중국 사회의 뭐 시작이라고 봤는데, 후대에 나온 책들에서 자꾸 올라가서 이제 오제가 나오고 사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온 책일수록 내용이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임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순임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스리는 임금. 그 순임금이 다스릴 때 밖에 나가 보니까 뭐 농부들 하는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목마르면 뭐 우무를 파가지고 우무를 마시는데 임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뭐 그런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순임금이 내 정치가 아주 잘 되고 있구나. 그 국가나 임금이 개입할 필요 없이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그 좋은 정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무위의 임금,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란 뜻이었는데, 후대에 나온 책에는 이 순임금이 어릴 때부터 아주 극진한 효자였다라고 하는 이제 효자 이미지가 씌워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의 고대사는 유학자들이 주로 조작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썼다라고 하는 역사서 춘추도 사실은 공자가 쓴 게 아니라 노나라 사관들이 쓴 거다. 그리고 이걸 갖다 대부분 유학자들이 중국 고대사를 많이 이제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쳐가지고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놀랐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이 고사변학파가 주로 활동할 때가 1920년에서 1940년대까지인데요. 그 이분들이 사실은 이학자들이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나라 때부터 그 청나라 고중학파의 학통을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중국 고사변 학파의 이제 고사변이란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중국이란 나라의 학문 전통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부러움을 느낀 적이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특히 이제 남한의 학자들하고는 아주 그 비교 뭐 한다는 게 어불성설일 정도로 학문 세계가 상당히 폭넓으면서도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분들 중에 고사변 학파 중에 자살 시도한 사람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 고대사가 대부분 조작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학자는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남한 강단사학은 지금도 총독부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걸 금과 옥조로 떠받들면서 해방된 지 75년 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관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한심한 노릇이냐 하는 이야기죠. 고사변 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그 고일강을 지도교수로 리즈린이 이제 고조선사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 고일강은 고사변 학파의 중심인물인데요. 또 이 사람들은 절대 막판에 가면 중화사관의 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일강에게 많은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게 1931년에 그 9월 18일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하는데 그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전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그 한국을 점령한 데 이어서 그러니까 만주까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만몽 분리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주와 몽골은 원래부터 중국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와 몽골 그리고 강제로 점령한 한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 포괄하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만주와 몽골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만몽 분리론을 제시해 가지고 만주와 몽골은 중국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고일강이 여기에서 이제 애국주의적인 중화주의적인 그 행동에 나서게 되는데, 그 고일강은 그 중국 변경에 관한 그 학술 잡지도 발간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일강이 이 당시에 그 1930년대 40년대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고일강이 최초로 다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국은 한민족이 아니라 여러 그 민족들과 같이 어울린 것이 중국 역사다라고 하는 다민족 국가론을 만들어내는데, 이 이론이 현재 중국 공산당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모두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라고 하는 그 민족 연합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이 고일강이란 이 역사학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학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사마천과 뭐 공자와 이 고일강의 경우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일강이
특히 이제 낙랑군 위치나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 고사변학파의 본분을 잃고 너무 중화주의 사관으로 가가지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당대 중국을 풍미했던 이 고일강이라는 고사변 학파의 중심학자, 그러면서도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학자 밑에서 북한에서 온 이름 없는 류지린이 고조선사를 연구하게 됐으니까 학위 따기가 뭐 쉽지는 않았겠죠. 결국 그 류지린이 그 고일광과 맞서가지고 결국 이제 고조선에 관한 우리 사료는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에 일부 나오고 삼국사기 일부 나오는 것 외에는 문헌 자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자료에서 그걸 다 꺼집어내야 되는데 고일광이 방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중국 사료를 다 뒤져가지고 논리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일광의 일기를 보면은 자기 사사 동의전을 다시 봤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고대 사사가 있어요. 그 차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요 네 권을 갖다 중국 고대 사사, 그러니까 중국 고대의 네 종류의 역사서란 그런 뜻인데 이 사사에 나오는 동의전을 고일광이 자세하게 살펴보고 내가 배운 게 많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류지린이 고조선에 관해서 남아있는 중국 모든 사료의 95% 이상은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또 이제 고일광이 남기죠. 결국은 류지린이 고일광을 상대로 방대한 고조선사에 관한 논문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고일광에 반박하려고 해도 논리가 있고 새로운 그 사료를 가지고 반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게 남한강단사학계인데 남한강단사학계는 새로운 사료 암만 제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네 머릿속에 있는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이 역사관에서 벗어나면 이단 삼아서 그 내쫓고 사입이라 그러고 막 유사라 그러고 해서 내쫓는데 그 최소한 이들이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던 당시에 북한이나 중국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961년도에 류지린이 고일광으로부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96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그 과학 대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리는데 이때 바로 이제 류지린이 이 과학 대토론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한 학계에서도 류지린이 그 쟁쟁한 고일광을 상대로 고조선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다, 통과됐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류지린이 고조선에 관한 과학대 토론회에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가 그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류지린이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여기에는 핵심만 이제 일단 말씀드리면 고조선의 서쪽 강역은 서기전 5세기에서 서기전 4세기 때까지는 지금의 하북성 난하까지였고 그 다음에 옛나라 장수 진계에게 뭐 천리의 강역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지금의 요령성 대릉하까지가 고조선의 강역이었다. 그리고 뭐 한사군의 위치는 낙랑군과 한사군의 위치는 지금의 이제 요동반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특히 중요한 거는 당시 문헌사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는 지금 우리가 뭐 한국과 미국 사이를 6.25 때 같이 피 흘리면서 싸웠다라고 해서 뭐 동맹이다 혈맹이다 하는 것처럼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에 와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진짜 혈맹이라고 서로 생각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출신의 류지린은 그 만주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삼성, 그 흑룡강성, 뭐 요령성, 길림성뿐만 아니라 하북성이나 내몽골 일대를 다니면서 많은 고고학 유적까지 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 사료와 고고학 사료까지 다 살펴본 결과 고조선의 강역은 그 서기전 5세기, 4세기 때까지는 하북성 난하였고 그 다음에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까지는 그 대릉하였다. 그리고 그 한사군은 그 평양에 있지 않았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지 않았고 요동반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학위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학설에 거기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대거 이제 동의를 하면서 1961년 8월 9월 달에 북한 학계에서는 랑랑군 평양설과 랑랑군 그 한반도설이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1961년 가을에 북한 학계에는 랑랑군 요동설이 대세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류지린이 자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 고조선사 연구라는 제목으로 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이 대부분 그 중국어로 쓴 거를 조선말로 옮기긴 옮겼는데 사료는 거의 그대로 다 한문 원전 그대로 뭉텅뭉텅해서 옮겼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이 읽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모든 걸 다 이제 사료까지 다 번역해서 그 출간을 했죠. 여기 있는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가 바로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이제 번역 출간한 건데요. 그 쪽수가 765쪽이에요.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1961년도에, 그러니까 1961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1962년에 출간한 건데, 이때 이미 이런 방대한 사료를, 중국 사료를 다 뒤져가지고, 심지어 뭐 시경의 한역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시경 한역편에 보면은 커다란 한나라 성이요, 뭐 이 나라 군사들이 지어주었네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한나라 성이란 것까지도 고조선과 다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료들을 찾아낸 것을 보고 제가 대단히 이제 경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기를 가지고 1961년도에 이런 방대한 내용을 중국 사료를 다 뒤져가지고 이런 책을 냈구나라는 데 그 놀라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사실 세계 학계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러시아의 유엔부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유엔부틴도 고조선 연구라는 러시아어로 그 책을 썼죠. 근데 그 유엔부틴도 바로 류지린의 이 고조선 연구를 보고 여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고조선 연구를 러시아어로 이제 그 발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서 뭐 고조선 연구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는 윤내연 교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한의 뭐 몇몇 학자들, 뭐 서울대 노태돈 교수라든지 뭐 한국교원대 송호종 교수라든지 하는 강단사학 입장에서 고조선사를 조금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한 것과 류지린이나 유엔부틴과 특히 윤내연 교수가 연구한 거를 비교해 보면 조족지열이라고 그 어불형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 윤내연 교수가 이제 80년대 그 하버드 대학에 갔을 때 하버드 옌칭 도서관이라고 그곳이 전 세계에서 이제 동양학 관련 서적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보고 그 윤내연 교수도 새롭게 이제 고조선사를 연구를 해서 고조선 연구라는 책을 쓴 겁니다. 북한의 류지린 교수와 남한의 그 윤내연 교수의 관점은 좀 달라요. 특히 이제 뭐가 다르냐면 윤내연 교수는 그 위만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그 서쪽 강역은 그 난하였다, 하북성 난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반면에 류지린은 윤홍성 대릉하였다라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랑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등 한사군이 뭐 한반도에 있었다는 등 하는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을 다 폐기한 거는 다 이제 류지린이나 유엔부틴이나 뭐 윤내연 교수나 다 같은데 강론에 들어가면 민족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여러 구성들 그리고 뭐 위만조선을 단군조선의 계승자로 볼 건지 단절 다른 거로 볼 건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점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저 강단사학자들이 윤내연 교수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 들을 이은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이죠. 그 안기부에 그 신고를 했어요. 이제 북한의 역사책을 봤다고,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신고해가지고 그 윤내연 교수가 국정원의 출장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두환 정권의 국정원이라고 할지라도 뭐 현실 정치 얘기가 한마디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국 고대사를 찾아보니까 우리 고조선사 강역이 강단사학이 일제식민사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조선이 평안남도 걸쳐있던 작은 소국이 아니라 광대한 대국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고 고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얼마 전 뭐 역사비평이라는 지금 고대사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역사비평의 안정준이라는 뭐 지금 서울시립대 교수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북한에서도 그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거짓말 그 시킨 행위나 그 다음에 선배들이 윤여은 교수를 갖다가 안기부에 간첩으로 신고한 행위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의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계승한 남한의 강단사학은 바로 분단사학이다. 그러니까 분단, 남북분단에, 남한의 친일파들이 남북분단에 기생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남북분단에 기생해가지고 조선총독부 학자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이제 분단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식민사관, 분단사학을 극복하고 남북한의 통일하관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이 부분을 떠나서 남북한이 하나의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